그러면 일단 디스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라인을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떤 명령어냐면 여기 measure라는 명령어를 보시면 distance, radius, angle, area까지입니다. 볼륨은 최적이에요. 3D까지 들어가야 최적을 구할 수 있겠죠. distance, radius, angle, area 여기까지예요. distance를 실행하면 두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점 두 개 클릭하면 돼요. 디스트 클릭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스턴스 명령어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우리가 작업할 때 거리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measure라는 여기서 직접 클릭해서 쓰셔도 돼요. 점 두 개를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디스트. 서클 같은 경우는 라디어스를 누르면 반지름이 바로 찾아지겠죠. 반지름과 지름값이 나올 거예요. 혹은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아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앵귤러를 누르면 각도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찾아줍니다. 선의 경우는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호의 경우는 호를 직접 클릭하시면 각도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각도를 잘 모르니까 디멘전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던 measure geometry나 아니면 dist 명령어로 직접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아 명령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에어리아는 면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상식을 조금만 키워놓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보통 우리가 면적을 얘기할 때는 미터 제곱을 쓰지 밀리미터 제곱을 잘 안 써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면적 이야기할 때 평 단위를 많이 쓰죠. 그죠?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 30평, 24평, 27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m는 몇 밀리일까요? 1m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설계는 밀리미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몇 미터인지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전환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1m는 1000mm입니다. 1000이에요. 뒤에 0 3개 빼면 됩니다. 그러면 밀리미터로 금방 환원이 돼요. 미터로 금방 환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1m 제곱을 가볼까요?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간단해요. 저기다 0 3개를 더 붙이면 됩니다. 미터죠?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미터 제곱은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0 6개를 빼면 돼요. 1미터는 그러니까
1000mm입니다. 공 3개 붙었죠? 1m 제곱은 공이 6개 붙었습니다. 그럼 1m 세제곱은 공이 여기서 3개 더 붙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하잖아요. 1m 세제곱이죠. 1m 세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이 3개가 더 붙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꾸 천 단위 자릿수를 찍는 겁니다. 천 단위 자릿수만큼만 빼면 돼요. 거리죠? 1003개. 그러니까 공 3개. 미터죠? 그러니까 미터 제곱이죠? 그러면 공 6개.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9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미터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단위를 써요. 한자라는 단위를 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자, 두자 이렇게 다 자라는 단위를 써요. 그럼 도대체 한자는 얼마나 큰 단위일까요? 한자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센티미터일까요? 되게 쉬워요. 이거 30.3 c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자는 30.30 cm예요. 그러니까 30.3030 이렇게 가요. 자, 하나 다시 보죠. 1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우리가 자라는 단위도 있고 피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1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30.48cm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피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트라는 단위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발 있죠. 발 길이. 우리가 신발 신을 때 발의 길이를 재잖아요. 네, 이 발 길이가 30.48이 평균이랍니다. 서양 사람은. 피트가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인체의 단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건 발의 단위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한자는요? 한 뼘이요. 한 뼘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한 뼘이 저 정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사람 알아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저 정도 나와요. 라흐마니노프인가? 그 사람이 거진 한 30cm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뼘이. 근데 그것도 러시아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한자가 대략 한 18cm에서 20cm 사이랍니다. 원래는. 이게 삼국시대 있죠? 옛날 그 삼국시대 때 한자는 대략 18cm에서 그 정도 어디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면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한자가 30.3으로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1피트와 한자의 크기가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30으로 계산해도 얼추 다 맞아요. 신기하게도 동서양이 한자나 한피트가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피트는 서양 단위니까 냅두고 우리나라 단위인 한자는 어디서 쓸까요? 주로 어디서 사용할까요? 이 한자, 두자 이런 데는 어디서 쓸까요? 나무요. 목재소 있죠. 나무를 다루는데
나무를 다뤄서 만드는 데들 다 한자 두자 써요. 아직도 한자 두자 이렇게 씁니다. 합판 있죠. 합판이 36합판이 있고 얼마였더라? 48인가? 48합판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36합판 주세요. 두께 12T짜리 36합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2T 36합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께가 12mm고 가로가 3309 900mm에 638 1800mm짜리 합판 900에 1800mm짜리 합판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6합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직까지 목재소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이런 걸 쓰냐면 나무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데들, 가구 회사들,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쓰냐면 유리, 이런 데는 다 자단위를 써요. 아직도.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물고기를 받아와요. 그 물고기 키워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곤충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이제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똑같이 물고기를 키웠어요. 다행히 저희 집 앞에 냇가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채를 들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뜨면은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어요. 어항을 사러 갔는데 자반 어항을 판대요. 자반. 이게 콩자반도 아니고 무슨 어항에 자반이 어딨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자 반 어항. 그래서 자반 어항 이렇게 얘기 부르더라고요. 한자 반. 한자 반이면 45cm를 말해요. 45cm 되는. 한자가 30cm죠? 반이면 15cm죠? 네, 45cm 어항인 거예요. 그 한자 반 어항인데 그냥 줄여서 자반 어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자반 큐빅 어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반, 그러니까 45, 45,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자반 큐빅 어항이 있어요. 물 엄청 들어가요. 양동이로 3개인가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막 그거 한번 물 채우면은 불안해요. 어항 깨지나 안 깨지나 막 불안해요.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어쨌든 유리집이나 나무를 다루는데 그래요. 그 결혼할 때 저 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붙박이장이 대세죠. 저 때는 붙박이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장을 샀어요. 장롱을 사러 갔는데 장롱을 파는 가게에서 9자 장롱을 쓰셔야 돼요. 신혼부부니까 12자 장 쓰셔야 돼요. 9자 장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자 장롱, 9자 장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장롱 가게 가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로가 얼마예요? 12자 되나요? 9자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자면은 33을 곱하면 돼요. 37은 21, 2700이네요. 즉 2m 70cm가 되나요? 그러면 9자 장롱이 들어가야 됩니다. 2m 70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12자 장롱을 써야 되는데 12자는 12자니까 3600이네요. 3m 6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자 장롱은요. 장롱 4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장롱 하나가 얼마인가요? 4, 30이죠? 네, 3자네요. 90cm짜리네요. 장롱 하나가 90cm. 그러니까 9자 장롱이면 장롱 3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90cm가 맞죠. 이해되셨나요? 저 문이요. 90에 2100입니다. 900에 2100. 네, 이게 다 자로 한자, 두자, 세자, 세자로 딱 떨어져요. 세자 7자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한자, 두자 다 자 단위로 다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되게 못 살았잖아요. 특히 6.25 끝나고 나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30cm 자가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라는 게 그 30cm 자 혹은 60cm 자가 있으면 그거 이렇게 조그만 강목 있죠?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자를 맞춰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자, 두자, 한자 반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요즘도 가만히 사이즈를 살펴보면 다 이 자 단위로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치라는 단위가 나오죠. 1인치는 2.54cm입니다. 자, 볼까요? 2.54 곱하기 12는 안 맞네. 12자로 알고 있는데. 네, 맞네. 얘는 1인치 곱하기 이거 12가 1피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인치 곱하기 12 한 게 1피트예요. 자, 그 다음에 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3.3 미터 제곱은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루트 3.3을 하면 돼요. 대략 1.8 미터 곱하기 1.8 미터입니다. 이게 대략 한 평이에요. 얘가 여섯 자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6자 곱하기 6자예요. 이게 한 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자 곱하기 6자. 6자가 30.3이죠. 예. 그래서 368. 1.8m 곱하기 1.8m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자라는 단위나 평이라는 단위, 인치, 피트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또 있어요. 1헤베라는 단어가 있고 1루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으로 나오는 거라 어이인지 아이인지 헤베가 헤베로 쓰는 사람이 있고 헤베로 쓰는 사람이 있고 헤베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건 몰라요.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일헤베라는 단어가 있고 일루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헤베라는 단어는요, 바닥. 헤베, 루베 다 바닥 쪽에서 써요. 이 바닥 쪽에서 씁니다. 벽지 쓰는 분들도 헤베라는 말을 종종 써요. 벽지 하시는 분들도 헤베라는 단어를 쓰고, 이 바닥 까시는 분들 있죠? 장판 까시고 하시는 분들도 헤베, 루베를 씁니다. 그럼 도대체 헤베는 뭐고 루베는 뭘까요? 헤베는 면적입니다. 루베는 부피입니다. 얘는 면적이고요. 얘는 부피를 뜻합니다. 면적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1m 제곱을 1해배라고 씁니다. 1m 세제곱을 1루베라고 해요. 얘는 주로 벽지나 그러니까 도배장판이죠. 그러니까 강화마루도 장판에 속합니다. 마루 같은 데 이런 데서 해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루베는 어디서 쓰냐면 시멘트, 즉 레미콘 차 있죠. 네, 레미콘 차에다가 레미콘 회사에는 대부분 다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미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오늘 방통 칠 건데 6루베만 보내주세요, 0.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제 건축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멍했어요. 이거 오해배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해배가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아, 저거 면적이구나. 조금 있다가 오늘 레미콘 칠 건데 5루베만 보내달라고 전화해. 루베는 뭐지? 오늘 방통 친다 그랬는데 아, 저거 부피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방통이라는 말은요, 방바닥 통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시멘트를 들이붓는다는 얘기예요.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바닥을 높이는 작업. 그걸 방통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초 상식들입니다.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해배나 루베는 일본 말이에요. 미터 제곱이죠. 그 평방미터라고 하죠. 일본말로 헤이베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해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베가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는데, 아이고, 무슨 뭐라 그랬는데, 아이고. 입방미터라는 그 일본 단어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말이 조금 줄은 겁니다. 그 해배 루베는 다 일본 말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에어컨이라고만 부르잖아요. 근데 정식으로는 에어 컨디셔너죠. 그죠? 에어컨디셔너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본 말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줄어들면서 해배, 루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단어이기는 한데 아직 못 고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비중이요. 비중이 뭘까요? 자, 비중은 물 1 세제곱 센티미터 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비중 1은 물 1세제곱 센티미터의 무게를 비중 1로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 똑같이 1cm, 1cm, 1cm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 1m 대제곱의 중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1 곱하기 철의 비중이 7.6인가 7.8인가 그래요. 이러면 철의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철의 중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견적 작업할 때 필요해요. 견적 작업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은 계산할 수 있어요. 최적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철은요, 중량으로 금액을 따져요. 예를 들어서 난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난간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철봉이 들어가잖아요. 철봉에 대한 길이는 알아요. 그러면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철의 최저가 납니다. 여기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철의 중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철강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철 1kg당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kg당 단가로 나옵니다. 철은.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계 쪽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건축 쪽일 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벽면에 벽돌을 쌓아서 벽면을 만들 겁니다. 그럼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시멘트는 몇 포대 들어갈까요? 몇 킬로그램 들어갈까요? 시멘트 1포대에 40kg입니다. 네, 여기에 모래는 몇立方미터가 될까요? 세제곱미터가 될까요? 이게 이제 다 비중을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벽돌의 개수는 쉬워요. 이거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의 면적. 그러면 벽돌의 개수가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시멘트만큼의 그 물량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적산이라고 하는 거죠. 적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써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을 계산해 보시죠. 자,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1000, 1000 가로 세로 1m입니다. 서클 반지름 1000. 자, 에어리아.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구석점. 그랬더니 넥스트 넥스트 포인트, 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에어리아와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단위는 전부 밀리미터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원은 그러면 찍어야 될 코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코너가 있으니까 여러 번 찍어서 만들었다고 계산했다 치지만 얘는 어떤가요? 없잖아요. 자, 에어리아 보시면 오브젝트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즉 우리가 코너를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객체를 바로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너점을 클릭해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찾는 방법. 자,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런 다음에 원을 꼭 클릭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원의 면적과 원둘레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반지름 300. 제가 이렇게 트림으로 여기 이만큼 뺐습니다. 얘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죠? 포인트도 아니고 오브젝트도 아니고 중간에 서클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아크가 들어있으니까 애매하죠. 그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를 배웠어요.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네.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먼저 직선을 선택하고 곡선을 선택한 다음 엔터.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전부 다 폴리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한 번에 면적이 계산이 끝납니다.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코너 포인트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코너 포인트 찍는 게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조인으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브젝트 그 다음에 한 번에 클릭 그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개의 객체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합산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에어리아. 그러면 add 에어리아가 있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add 에어리아는 합산 면적입니다. 면적을 다 합산해 주는 거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가 됩니다. add 에어리아는 면적 더하기, 서브트랙트는 면적 빼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add 에어리아 그랬더니 코너 포인트로 면적을 구하실래요? 오브젝트로 면적을 구하실래요? 아니면 면적 빼기 하실까요? 이렇게 옵션이 3개가 됩니다. 에어리아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을 찍어서 면적을 구하는 것과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면적 구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뭐냐면 면적 더하기와 면적 빼기입니다. 내가 면적 더하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면적 빼기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면적 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면적 더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는 항상 쫓아다녀요. 항상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dd 에어리아면 그러니까 면적 더하기라면 면적 빼기가 딸려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면적 빼기를 지정해 놓으면 면적 더하기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로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고 둘 다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전체 면적인 거죠. 한번 두 개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면적을 구할 때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이번엔 면적을 한번 빼보도록 하죠. 서클 반지름 300, 서클 반지름 300, 서클 반지름 200.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300짜리 두 개하고 200짜리 원을 하나 그렸어요. 얘네들을 뺀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자, 에어리아. 그러면 무턱대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실행하시면 안 돼요. 면적 빼기를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면적 빼기 할 거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구해야 돼요. 무조건 전체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면적 빼기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면적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전체 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내가 뺄 것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add 에어리아를 누른 다음 오브젝트로 이렇게 전체를 구해냅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뺄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뺄 거는 주황색으로 바뀌죠? 엔터.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면적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CAD의 장점은 바로 이 조회 기능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조회 기능입니다. 컴퓨터가 계산 능력이 우수한 거죠. 우리보다 빠르니까, 계산이 우리보다 빠르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에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설계를 통해서 면적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내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능이 바로 조회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는 개정 마크라고 합니다. 개정하다. 리비전이 개정하다란 뜻입니다. 리비전이란 뜻은 수정하다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수정하다란 뜻보다는 개정이란 뜻이 더 옳습니다. 자, 언제 리비전 마크를 쓰냐면, 언제 리비전 하냐면 도면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일반 도면하고 실시 도면으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 도면이 있고 실시 도면이 있어요. 실시 도면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을 실시 도면이라고 해요. 일반 도면은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면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면들이 일반 도면이에요. 평면도, 인면도, 혹은 정면도, 측면도 이런 건 다 일반 도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만들잖아요. 이런 건 실시 도면이 됩니다. 즉 실시 도면을 만들게 되면 더 이상 도면을 수정하면 안 돼요. 수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시공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실시 도면을 만들고 시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와요. 보더니 여기 생각보다 좁은데요. 이 벽을 저쪽으로 1m만 좀 늘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면 수정을 해야죠. 도면만 보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현장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미 시공 끝났는데요? 그래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공하는데 시간 들어갔죠? 시공하는데 자재비 들어갔죠? 인건비 들어갔죠? 근데 철거하는데 시간 들어가죠? 철거 비용 들어가죠? 다시 물건 들어오면서 자재 비용 들어가죠? 인보 다시 들어와야죠? 시간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사 기간이 뒤로 딜레이가 돼 버리는 거죠. 공사 기간은 뒤로 가고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시 발생하죠.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회사 마진까지 다시 발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시 설계할 때는 도면을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도면 수정하면 비용 발생해요. 시간도 뒤로 딜레이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죠.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게요. 일정은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협의를 마치고 나면 도면에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여기 개정했습니다. 여기 개정했습니다. 여기 개정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적어놔야 돼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이날 이런 이유로 도면을 개정했고 이것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청구를 해야 돼요. 바로 도면에 여기 개정했습니다 라고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개정 마크예요. 이 개정 마크를 다른 말로 구름 마크라고도 해요.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은 개정하다,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모양의 마크.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폴리건, 프리엔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하실 때는 항상 커맨드를 보셔야 됩니다.
미니멈 아크랭스, 맥시멈 아크랭스.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아크를 그려요. 구름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아크의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스타일, 캘리그라피 타입이고, 그 다음 프리핸드, 즉 손으로 이렇게 쭉 그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키워보죠. 100mm, 100mm. 아크랭스를 제가 100mm에 100mm로 했습니다. 그 다음 클릭, 자 드래그 쭉 하시면 돼요. 저는 프리핸드 스타일이라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드래그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만 움직여도 돼요. 클릭하고 그 다음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나옵니다. 얘가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자, 아크랭스는 아크의 크기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오브젝트를 쓸 건지, 렉탱귤러를 쓸 건지, 폴리거너를 쓸 건지, 프리핸드를 쓸 건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렉탱을 그렸어요. 원을 그렸습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다시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자, 어때요? 렉탱귤러하고 원을 리비전 클라우드로 바꿨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원 딱 그리고 리비전 클라우드. 이게 제일 쉬워요.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렉탱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대각선을 클릭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렉탱귤러. 폴리거널이라는 얘기는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그 클릭한 대로 다각형이 그려지겠죠. 그 모양대로 클라우드를 그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프리핸드는 아까 봤던 대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금방 이렇게 그려져요. 자, 세 가지 한번 또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다시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을 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 스타일이고 노멀은 그냥 일반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게 펜글시 스타일이에요. 노멀로 놓고 다시 그려볼까요? 렉탱귤러. 이게 노멀 스타일, 캘리그라피 스타일. 어떤 게 이쁜가요? 이쁜 건 캘리그라피 스타일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노멀 씁니다. 캘리그라피 잘 안 써요. 물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캘리그라피를 잘 씁니다. 근데 너무 튀면 도면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튀지 않게끔 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모양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에 보시면 모디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그려져 있던 걸 수정할 때 쓰는 걸로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울 거 선택하고 다시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모디파이.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입니다. 자, 지워지는 거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다시 재지정. 그러면 깨끗하게 수정됐죠.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좀 수정을 하자고 해요. 보통 설계자가 하는 것들이 거의 옳아요. 옳기는. 근데 클라이언트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그려놨던 걸 잠깐 감춥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잠깐 감추어 놔요. 그래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추어야 될 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간을 그릴 때 난간을 그려놓고 보면 그 뒤에가 다 보여요. 잠깐 그 선들을 다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VP out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자, VP out 하면 두 가지예요. 프레임과 폴리라인.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편한 대로 그릴 수 있어요. 엔터. 밑에 어떻게 됐나요? 지워진 걸까요? 감추어진 걸까요? 이거 감추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동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요. 감추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물체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생긴 물체들을 전부 다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감춰버리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래 놓고 작업을 하고 이 위에다 작업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선을 따라 그렸어요. 조금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조인. 선들을 한 개씩 다 연결하죠. 자, VP out.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꾹 클릭. 자, 이 폴리선을 지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전 지울 겁니다. 감춰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내가 폴리선을 그려서 선택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P out에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테두리 선 보이시죠? 네, 이 테두리 선을 오프.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테두리 선을 프레임, 테두리 선을 온. 그럼 뭔가 있는 게 보이죠? 네. 프레임이란 얘기는 테두리를 감춘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온 해놓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출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되는데 출력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but not plot.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현은 되는데 그렇지만 not plot 출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력하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 테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드로잉 오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선의 순서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에 많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캐드도 도형의 순서를 바꾸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드로우 오더예요. 근데 굳이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드로우 오더가 여기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가 여기 있어요. Bring to front, send to back.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 Bring about object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Bring to front 맨 위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그 다음 Bring above object. above란 얘기는 위란 뜻이에요. 오브젝트 위로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under란 얘기는 아래죠.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다 두기. 몇 개를 조금 더 만들어 보죠. 얘를 copy. 자, 복사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기, 지금 보시면 복사한 순서대로 가장 마지막에 복사한 게 제일 위에 있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맨 아래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제일 위로 올라오길 원해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Draw Order, Send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맨 앞으로 올라온 거 맞나요? 네. 선택하고 Draw Order, Send to Back. 맨 밑으로 보내기. 그 다음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이 객체 위로 올라간 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Draw Order,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이 객체 아래로 보내기. 아래로 내려간 거 맞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